그 다음에 역대 반감기가 2012년, 16년, 20년 3번 있었는데 그 세 차례에 평균적으로 1분기가 최악이었어요. 그럼 올해도 반감기가 있는 해죠? 그러면 1분기가 몇 월까지입니까? 3월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3월까지는 그럼 그 시즌적인 특성을 생각하면은 조금 약세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더리움 ETF는 저는 될 거라고 봐요. 되는데 다만 그게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올해 중반 5월로 보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비트코인이 필요적으로 과소평가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멘탈 네. 게임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에게 좀 적합한 네. 종목입니까, 그러면? 멘탈이 강하신 분일수록 저는 더 암호화폐 그다음에 코인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아직 암호화폐 시장은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롤러코스터거든요. 주식에서 어떤 분들은 뭐 5%만 하락해도 막 심장이 떨린다 이런데 암호화폐에서 5%는 거의 뭐 밥 먹고 있으면 나오는 일이잖아요. 네, 멘탈이 강할수록 더 코인 투자에 적합하지 않나. 혹시 제 생각엔 테슬라 주식으로 예행 연습을 하고 와서 그렇죠. 근데 한국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한국 분들은 워낙 이 세배 레버리지 네.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심지어 고변동성 주식의 세배 레버리지 막 하시고 이러시기 때문에 그런 한국 분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풍경이지 않을까. 아니 그래서 비트코인 책을 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느꼈던 게 어떤 이유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망을 좋게 본 건지 네.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처음 접했던 거는 2019년부터인데요. 그때부터 슬금슬금 투자를 해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했던 건 2020년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막 오를 때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21년 그 최고 상승장 이후로 뭐 일시적으로 물리기도 하면서 되게 긴 시간 이제 롤러코스터를 한 바퀴를 다 경험을 했거든요.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해왔어요. 그러면서 느꼈던 비트코인의 가장 큰 매력은 저는 네이티브 디지털 에셋이라는 측면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디지털,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거래했던 모든 자산들은 실물을 디지털상에서 거래했던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금을 내가 인터넷에서 산다 하면은 실제 금을 주고받는 게 아니죠.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그 금에 대한 소유권만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예. 금은 지금 어딘가에 보관소에 보관이 되어 있겠죠. 소유권만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바일 뱅킹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니죠. 그냥 은행 간의 장부상에 소유권만 바뀌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주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식 주고받지 않죠. 전부 소유권만 주고받아요. 그게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거래하던 그 자산들의 특징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자산이 원래 아날로그로 존재했던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존재했던 건데 그거를 인터넷상에서 거래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실물은 따로 있고 그거에 대한 소유권만 주고받는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여기서 다른 특징이 나옵니다. 비트코인은 처음에 개발할 때부터 디지털 자산으로 개발이 된 거예요. 비트코인의 실물이 어딨나요? 실물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네. 물리적 실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처음에 나올 때부터 탄생부터 네이티브 디지털 자산으로 탄생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비트코인은 인터넷상에서 서로 실물을 주고받는 거래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꼭 비트코인이 실물이 어딨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인터넷에 실물이 있나요? 인터넷 실물 없잖아요. 그러면은 인터넷이 존재하지 않나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다들 인터넷 존재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제가 카톡은 그럼 존재하지 않나요? 물어보면 다 카톡 존재한다 그래요. 그럼 카톡 보여주세요. 이러면은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여줘요. 카톡. 그럼 저도 앱을 꺼내서 비트코인을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오해들 많이 하시는데 이 디지털 시대에 이렇게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해야지만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 그 다음에 디지털상에서 존재하는 실체도 실체로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가장 쉽게 우리가 아바타에 입힐 옷을 산다거나 그 다음 게임 캐릭터에 쥐어줄 아이템을 산다거나 이것도 실체가 어디 있나요? 그냥 디지털 세계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이다. 그렇죠. 네, 디지털 세계에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디지털로 실물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느냐 아니면 디지털의 세상에서 존재하느냐 그 차이일 뿐인 거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의 우리가 인터넷으로 거래했던 모든 주식, 그 다음에 금, 모바일 뱅킹 이런 거래들은 전부 물리적으로 실체는 따로 존재하고 인터넷에서는 소유권만 주고받는 거였다. 근데 그게 비트코인은 최초로 디지털상에서 실물을 주고받는 거래가 가능한 최초의 자산이다. 이거는 물리 세계에 존재하는 자산을 디지털로
이전시킨 거다 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이것은 거의 혁명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비트코인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지금 이번에 현물 ETF 승인되고 났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가격이 많이 오를 거다 아니다 의견이 이제 분분한데, 잠깐 지금 내려왔다가 네. 또 다시 또 올라왔어요. 네. 지금에서 더 이제 상승으로 보시는지 아니면은 단기간 아직 어렵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다가 이제 급락을 한번 하고 지금 어느 정도 회복하는 이 흐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현물 ETF가 이제 출시된다고 할 때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 그다음에 과대 광고로 가격이 많이 올랐던 거죠. 네. 근데 그게 끝나면서 비트코인이 3달 동안 그 현물 ETF 출시하기 직전 3달 동안 한 8, 90일 만에 거의 2배가 올랐어요. 그럼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면은 당연히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뉴스에 팔아라,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선 첫 번째 이유가 있겠고, 기존의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투자 신탁에 비트코인이 250억 달러 이상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기존에는 신탁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팔 수 없었어요. 수수료도 셌잖아요. 네, 수수료도 세고. 근데 이게 현물 ETF가 되면서 자유롭게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3달 동안 2배가 올랐는데 당연히 팔겠죠. 네. 그러면서 이 그레이스케일에서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 두 가지 이유로 가격이 고점 대비 20%? 그 정도 많이 떨어졌구나. 떨어졌었죠. 네. 근데 이것도 사실 네. 비트코인의 과거 변동성 생각하면은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네. 어쨌든 단기적으로 그렇게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은 왜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느냐? 이 차익 실현 물량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의 매도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현물 ETF 승인되고 6일차, 7일차 됐을 때 일간으로 5에서 6억 달러 정도가 유출이 됐었거든요. 근데 5억 달러라면은 6천억 원이 넘는 네. 돈이잖아요. 엄청난 돈이 매일 유출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가장 최신 기록으로는 1억 달러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1억 한 9천억 달러. 그 다음에 지금 아직 집계가 안 됐지만 아마 지금 영상 찍는 이 시점에선 더 내려온 걸로 보여요. 그러면은 6억 달러에서 1억 한 5천억 달러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다 뺐네요. 그렇죠. 유출량이 거의 4분의 1이 네. 된 거죠. 그러면서 유출량이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차익 실현하려는 사람들이 지금 차익 실현이 끝나가고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온 건데, 그렇다면은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단기적으로 전망이 그렇게 비관적이진 않다라고 볼 수도 있고, 다만 우리가 한두 달 내 가격이라고 하는 건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레이스케일에서 매도 물량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지만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또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현물 ETF의 이 이벤트의 후폭풍은 다는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근데 그 반감기 얘기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반감기 때문에라도 다시 또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역대 이제 반감기를 네. 보면요, 3차례 반감기가 있었는데 반감기 이전에 가격이 꼭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반감기는 오히려 그 반감기 이전에는 가격이 별로고 반감기를 지나면서부터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그걸 생각한다면 올해 4월에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ETF의 후폭풍은 앞으로 한두 달은 더 지속될 수 있다고 봤죠. 그러니까 한 3월까지는 영향권이 있는 거예요. 그럼 4월 이전은 조금 약세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역대 반감기가 2012년, 16년, 20년 3번 있었는데 그 3차례에 평균적으로 1분기가 최악이었어요. 그럼 올해도 반감기가 있는 해죠? 그러면 1분기가 몇 월까지입니까? 3월까지잖아요. 그러네요. 3월까지는 그럼 네. 그 시즌적인 특성을 생각하면은 조금 약세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약세라고 해서 계속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네. 2분기, 3분기, 4분기 대비해서 약세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지금 진입을 하시려는 분들도 그러면은 1분기가 바닥이 나니까 여기서 내가 바닥 잡아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단기적 가격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분할 매수 하시면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접근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지금 네. 얘기 나왔는데 네. 이더리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런 네. 말도 있잖아요. 네. 비트코인 ETF 나오면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고 그 다음 뭐 네. 솔라나고 뭐 이제 네. 이렇게 네. 순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후 코인들, 알트코인들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지금 순서로 보면은 이더리움, 예. 그 다음에 리플, 그 다음에 이제 솔라나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근데 이더리움 ETF는 저는 될 거라고 봐요. 되는데 다만 그게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올해 중반 5월로 보고 있거든요. 마감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5월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번에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는 게리 갠슬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하면서 이제 코멘트를 남겼는데 그게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나는 하기 싫었는데
법원에서도 뭐라고 하고 네. 여기저기서 뭐라고 해서 거의 억지로 해줬다. 그냥 종합해보면 그거예요. 그거를 생각한다면 이더리움을 과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하고 몇 달 있다가 또 해줄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근데 막을 명분은 없잖아요. 이더리움까지는. 아니죠. 왜냐면 비트코인은 재판에서 어쨌든 진 것들이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게 있는데 그레이스케일 코인 신탁과의 재판에서 판정패를 했거든요. 그게 영향을 많이 줬어요. 가장 큰 영향을 준 거는 그거예요. 네. 근데 이더리움은 지금 그 재판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사실 이더리움도 증권이냐라고 했을 때 SEC가 이더리움이 증권이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고 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이더리움은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증권이 아니다 라고까지 답은 안 하고 대답을 안 했어요. 예. 그 다음에 리플부터는 증권이다 라고. 그렇죠. 리플은 그렇게 네, 보는 것 같던데. 리플, 예. 솔라나, BNB 이런 애들은 그 증권이다 라고 아예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더리움 은 약간 회색지대예요.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명분이 없기 때문에 될 거라고 봐요. 다만 그 시점이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늦어질 수 있겠다. 그럼 비트코인 투자하는 것보다 이더리움 투자하는 게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기대 수익률만 보면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은 앞으로 어쨌든 호재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도 더 작잖아요. 절반이하고. 그럼 당연히 기대 수익률은 높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는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이죠.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률. 그거를 생각했을 때 이더리움이 더 나을 것이냐는 저는 조금 고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래도 가장 메인이고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조금 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것을 감안하고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것은 괜찮다. 그러면 본인만의 좀 비트코인 투자법을 좀 따로 알 수 있을까요? 꼭 비트코인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저는 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가치를 미리 발견하고 사전에 돈을 투입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얘가 시간이 지나서 모든 사람이 알아줄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치가 상승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몰라서 가치가 낮을 때 미리 사서 이때 파는 게 결국은 투자기 때문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이 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비트코인이 압도적으로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사람이 추산이긴 한데 대략 2억 명 정도로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 지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의미 있는 잔고가 있는 지갑은 5천만 개 정도예요. 근데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두고 있고 지갑 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거를 감안하면 2억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과연 이 2억 명이 정말 비트코인 투자자일까? 투기꾼들도 엄청 많지 않을까요? 엄청 많죠. 네, 그거를 생각한다면은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가치를 알고 투자하는 사람은 많이 잡아줘도 1억 명 이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 전후인데 1억 명이라고 하면 거의 100분의 1이죠. 1%를 조금 넘기는 엄청난 얼리 어답터 단계죠. 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보급률이 점점 늘어나고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그 가치는 이렇게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비트코인은 중장기적으로 현재 대단히 과소평가되어 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하신 게 좀 거래소에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지갑으로 따로 들고 있는 사람 나눠서 얘기했는데 지갑으로 따로 집어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거래소가 예전에 해킹 이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2021년 이럴 때 FTX, 제네시스 이런 데들이 다 망하면서 거기에 돈을 넣어놨던 사람들이 지금 돈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거래소가 망하면서 그 돈이 다 날아간 거죠. 그럼 지갑이라는 거는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내 지갑에 넣는다. 넣어놨다. 그래서 지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갑이고 암호화폐 지갑, 내 지갑에 넣어놓은 거고 거래소에 둔 거는 은행에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은행은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는데 그쵸. 거래소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은 돈을 날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지갑은 안 털려요? 지갑은 본인만 주의하면은 현재로서는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은 SHA, SHA-256이라고 하는 그 해시 네트워크의 해시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네트워크 보안이 지켜지는데 이게 현재 수준, 2024년 현재 수준에서 가장 좋은 슈퍼컴퓨터로 연산을 하더라도 200억 년 이상 연산을 해야지 해킹이 가능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다 돌린다고 하더라도 아마 100억 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해킹이 안 된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해킹이 돼요. 왜 해킹이 되냐? 컴퓨터가 털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컴퓨터가 털리거나 아니면은 스마트폰이 털리거나 이러면서 해킹이 돼.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래소에 차라리 맡겨놓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분들 중에서도 해킹을 당하신 분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 해킹을 당하면서 또는 클라우드 폴더에 올려놨는데 그게 해킹을 당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킹을 당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질 수가 없다면은 예. 암호화폐는 해킹을 당하면 아무도 책임을 안 져줘요. 아, 경찰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잡을 방법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100%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럴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거래소가 오히려 확률적으로 더 안전하고 와. 만약 한 곳에 맡겨두는 게 와. 위험하면 국내에만도 5개 거래소가 있잖아요. 예. 분산해서 맡겨놔라. 그래서 지금 현물 ETF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현물 ETF에서 사면은 보호가 되는 거죠. 아. 전문 스탁 기관이 보관을 하고 당연히 보험이 들어가 있겠죠. 약간의 수수료를 ETF 수수료를 네, ETF 내지만 수수료가 거기에 보장을 연간 주니까. 0.2에서 3%인데 그거는 보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털렸다 하더라도 그 투자은행이 그렇죠. 보전해 줄 거 아니에요. 보존해주죠. 보험이 다 돼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기업들이 그쵸. 뭐 자금으로 개별적으로 코인 사는 건 안 된다면서요? 현재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요. 예.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도 법적으로 불가능한 나라들이 대부분이고 가능하다 하더라도 어려워요. 그럼 ETF 사는 건 합법이잖아요. 그렇죠, 합법이죠. 그럼 뭐 우리 회사 돈으로 코인을 직접 살 수는 없지만 현물 ETF를 투자할 수 있다. 네. 지금 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현물 ETF 투자가 안 되는데 네. 미국 기업이다 하면은 네. 지금 미국 기업이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사는 거는 어려워요. 몇몇 기업들이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꿈도 못 꿔요. 근데 현물 ETF를 사는 거는 되죠. 삼성전자가 지금 보유한 현금이 100조면은 이 돈으로 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서 우회적으로 투자하면 네. 비트코인 지분 10%를 확보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 홍콩에서 한두 달 내에 현물 ETF가 나올 거예요. 그 홍콩은 뭔가요? 아시아의 금융 허브잖아요. 예.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중국의 돈이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결국 비트코인을 금지했던 중국이 다시 비트코인으로 풀어준 거네요.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그냥 위안화로 홍콩에서 홍콩 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버리면은 중국 돈이 다시 비트코인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돈을 투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수많은 기관들, 그 다음에 기업들, 펀드들, 패밀리 오피스 등 심지어 국가까지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향후 점진적으로 비트코인으로 이런 대형 기관들, 대형 펀드들의 돈이 유입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 투자할 거야 라고 이제 네. 뛰어드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 네.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로는 좀 공부를 많이 해보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암호화폐는 주식과는 좀 다르게 주식은 내가 어떤 한 기업에 대해서만 공부를 해도 어느 정도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암호화폐는 이 산업 전체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공부해야 되는 양이 조금 많다. 라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시면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어떤 자산이든 초기에 투자를 할 때는 저는 꼭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한국인은 워낙 이 몰빵 좋아하시잖아요. 그걸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렇게 투자를 하면 이제 투자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공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분할 매수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특성을 조합을 하면은 공부를 하면서 본인의 그 공부 진도에 맞춰서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아니면 비트코인과 연동해서 네. 수혜를 볼 만한 좀 주식들, 기업들 좀 있을까요? 네. 코인베이스 이런 거 말고. 네. 마라톤이라든지 코인베이스라든지 이런 채굴 기업, 그 다음에 거래소 기업은 뭐 당연하겠고, 이거와는 별개로, 반도체 기업들. 엔비디아, 특히 엔비디아가 암호화폐 채굴기의 생산을 거의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 암호화폐 산업이 활성화되면은 결국 채굴기의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럼 당연히 반도체의 수요도 증가하니까 이게 있겠고, 또 하나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본인들의 밸런스시트를 잉여 현금을 거의 대부분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이 있어요. 네. 그럼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은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직 현물 ETF 투자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은 투자가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주식 계좌로 그냥 편하게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싶은데 아직은 현물 ETF가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레버리지 비트코인 선물 ETF는 투자가 가능한데 이거는 조금 두렵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업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덕분에 또 주식도 공부하고 비트코인도 공부하고 둘 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신민철 저자님과 함께 했습니다.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니까요. 많이 좀 사랑해주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